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1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다 그지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치하고 이름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 1번이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오케이. 3번.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액주의가 원칙이다. 그지?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오케이. 4번.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 됐지요? 오케이. 틀린 지문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해보세요. 매출채권 유동자산 맞다 그지? 유동자산이고 상품 요거는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요것도 유동자산 맞습니다. 요거는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요거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어쨌든 유동자산 맞고. 자,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다. 그지? 이거는 비유동자산. 당좌예금 요거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유동자산 맞다. 선급비용도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유동자산 맞다. 장기매출채권은 비유동자산이다. 그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고 합산해보면 150만 원, 250만 원 합하면 4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700만 원이 정답 되겠네. 정답 4번. 문제 3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산회계 과정부터 일괄되게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제다. 그지요? 재고자산 기말 단가 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 물가가 점점 상승할 때 기말 재고를 제일 크게 기록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입선출법이다. 그지? 정답은 1번. 논리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그지?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판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다. 그지요? 물가가 점점점 오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가까울 때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제일 비싸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다른 방법보다 선입선출법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다. 맞지? 정답은 1번. 문제 4번.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영향을 판단해 보세요. 이것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 별표 쳐주시고.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을 그 성격에 따라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눈다. 그지요? 수익적 지출은 뭘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제 차변이 중요한데 차변 사실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차변을 비용의 증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엉터리로 차변을 자산 증가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못했으니까 작아지고 자산이 쓸데없이 커졌다. 그지? 그러면 이 영향을 당기순이익으로 분석합니다.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고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수익 빼기 비용인 당기순이익은 커지는 거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으로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 그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라는 논리가 있으니까 기말자본은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논리 세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검산하자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이 커졌어.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요 분석, 맞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자. 분석했고 올바른 거 찾아보랍니다. 자산이 과대계상. 부채는 등장한 적 없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 이게 정답이다, 그지? 4번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지? 매출총이익도 과대계상인데 과소계상했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3번. 문제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발행 주식 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이걸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겠지 뭐. 3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계산한다. 틀렸다 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렇겠지 그지?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집적 대상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다. 해당 제품으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다, 그지? 2번. 고정 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 형태를 말한다. 맞지, 그지? 다만 용어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지? 뭐 원가 형태, 원가 행태를 막 섞어지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좀 이왕이면 공부할 때 정확하게 용어 쓰자고 했습니다. 원가 행태라는 단어가 정확할 거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이 단어 좀 정확하게 고쳐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맞는 지문. 3번. 가공 원가란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를 말한다. 틀렸다, 그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이름 부르는 거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그지? 3번이 틀린 질문. 그지? 4번. 매몰 원가란 과거 의사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맞지? 그지? 오케이. 문제 7번. 다음의 원가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비를 계산해 보세요. 총 제조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자료가 나와 있네. 자, 총 제조원가가 400만 원인데 제조간접비가 총 제조원가 요거의 25%랍니다.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25%, 100만 원이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열심히 계산한 제조간접비 2배랍니다. 200만 원이지 뭐. 그지? 그리고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다. 그지? 직접 노무비 200만 원.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이랑 직접 재료비를 더하면은 400만 원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 뭐. 정답은 1번.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 초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200만 원이고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더라.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가 2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제조간접
B.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 자, 예정 배부율은 얼마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200시간. 시간당 10,000원이지 뭐. 이게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액은 얼마라고요? 열심히 계산한 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뭘 곱한다고? 조업도인데 실제 조업도 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 그지? 시간당 10,000원에다가 뭔가 실제 조업도를 곱한 거가 예정 배부 금액인데, 자,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 생겼다고? 250만 원 생겼다고? 250만 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이고 예정 배부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배부 차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계산한 예정 배부액이 얼마라고? 250만 원이라 뜻이지 뭐. 그지?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실제 조업도가 250만 원 나누기 10,000시간 하면 되지 뭐. 그러면 250시간 되겠지. 정답은 3번. 됐지요? 문제 9번 봅니다.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된다. 그지? 정상적인 제조 원가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2번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부스러기 등 작업 폐물의 순실현 가치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맞지, 그지? 작업하다 보면 약간 부스러기가 나가고 그 부스러기를 팔아먹으면 푼돈이지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지. 3번 작업자 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정상 공손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1, 2, 3번 맞고 4번이 틀린 지문이겠지. 4번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은 원가 흐름의 과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뜯어봅니다. 자, 사례 한 개 만들어 봤습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하는데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200개. 올해 착수한 것이 1000개입니다. 그러면 왼쪽 집계되는 수량은 1200개. 오른쪽 수량도 합산해보면 1200개 되겠지. 올해 완성한 물건이 900개. 올해 완성되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개랍니다. 그러면 공손 수량은 몇 개입니까? 1200개가 돼야 되는데 900개, 200개밖에 없으니까 100개가 빈다, 그지? 100개가 총 공손 수량. 그리고 요 총 공손 수량을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4번 지문 의미는 뭐라고? 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평균법과 선의소재법을 나누는데 그런 거 나누는 것과 관계없이 요 100개는 도출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죠, 그지? 맞잖아. 그래서 원가 흐름 관계없이 동일하게 계산되는데 다르게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만 요 4번 지문 문구가 좀 모호하다, 그지?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은 잃어버리면 요게 지금 달라진다는 건지 뭐 요게 달라진다는 건지가 약간 모호하다 이겁니다. 사실은 정상 공손 수량은 원가 흐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30%였어. 작년도까지 30% 진행됐다 이겁니다. 근데 평균법은 요 30% 진행된 걸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와 달리 선임소재법은 요 30%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런데 검사를 올해 요 공손 파악하는 검사를 해야 될 건데 검사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다 이겁니다. 20% 시점에서 검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 기초제공품 검사는 이미 작년도 했었어. 올해는 검사 새로 할 필요 없다, 그지? 그러면
완성된 물건이 있을 때 기초제공 부분 빼고 나머지 700개 부분만 올해 검사한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뭐 검사 통과한 수량의 몇 %가 정상 공손이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요 기초제공품 기완성도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뒷부분은 원가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요 총공소 수량 100개 이게 달라지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문장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 좀 고쳐서 우리 학습할게요. 요 앞 4번 지문 4번 문장을 이렇게 총 공손 수량은 달라지지 않는데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됐지? 그러면 확실하게 4번이 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정답을 보니까 복수 정답 2번도 틀렸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공손이 아니고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그런데 공손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작업 폐물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라고 우겨가지고 이것도 모범 정답 인정되었는데 좀 억지스럽다. 그지? 그래서 문구도 좀 고칩니다. 공손에 관한 설명 이렇게 하지 말고 공손과 작업 폐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하면 그지? 딴소리 못하지. 이것도 맞는 거고 이제 4번이 확실히 틀린 거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좀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0번. 다음 중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방법이다. 그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필요할 거고 단기총 제조원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원래 단기총 제조원가 중에서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눠가지고 이제 작업을 쭉 진행할 거다. 완성품 물량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기초제공품 물량은 굳이 필요 없고 올해 완성된 물량만 파악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될 거고 정답 찾는 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요 4번 지문도 사실은 올해 완성된 물량 파악하려면 기초제공품 물량이 얼마고 단기 착수된 물량이 얼마인지 파악해야지. 그리고 기말제공품 물량이 얼마인지 파악해야지 사실은 올해 완성된 물량 파악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4번 뭐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약간 억지스럽다고. 그래서 4번 지문도 좀 깔끔하게 고칩니다.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을 이렇게 고쳐서 학습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우리가 공부했던 재화의 간주공급 말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단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다고 가정한다. 됐지요? 1번. 자기의 다른 과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거. 이거 재화의 간주공급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 중에서 자금 경직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다. 그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주겠다 이겁니다. 자금 경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지? 자, 그때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 본점이 있고 부산 아울렛이 있다. 그지? 아울렛으로 가야 됩니다. 팔아만 먹어야 돼. 그지? 그 반출한 거를 사용 소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지? 그런데 사용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재화의 간주 공급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지. 됐습니까? 2번.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한다. 우리 직원들한테 공짜로 이런 물건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 개인적 공급 아닌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통정리했다. 그지? 이런 거.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번)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한다. 이런 것도 교통정리를 딱 해줬다. 그지? 이런 거 보는 순간 사업성 증여가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거 당연히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활동이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성 증여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규정을 딱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1, 2, 3번 나누니까 정답은 4번이겠다. 그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 자동차 2000cc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지?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판단할 때 비영업용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 또는 지금 보는 자동차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의 경우에만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자, 영업용으로 일단 인정되었어. 그런데 그 차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자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쓴다 이겁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순간 그게 영업용이 이제 비영업용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의 전용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물건 만들 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다, 그지? 역진성 완화는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 2번 완전 면세 제도이다. 그지? 이론적으로 볼 때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가 되더라. 3번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지? 영세율이라는 거는 과세 사업자일 때만 인정되는 거고 따라서 면세 사업자가 물건 수출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못 받아. 억울하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면세 포기라는 제도도 인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4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면 되고요. 맞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랍니다. 우리 세법에 보면 상호주의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세율 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해 줘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체크하자 이겁니다. A라는 나라가 있는데 A 나라에서 온 외국법인인데 그 A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그 A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했을 때 똑같이 영세율 적용해 줄 때 우리도 이제 영세율 적용해 주자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는 영세율 적용도 안 해주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영세율 해줄 수는 없다, 그지? 이런 거를 상호주의라고 이런 부른다. 이런 규정도 있기는 있답니다. 일 있습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문제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익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몇 %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뭡니까? 아예 공급 안 해놓고 거짓부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가공거래라고 이름 부르고 우리 세법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산세율이 제일 높았다, 그지? 물건값의 3%만큼을 양벌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람 모두에게 가산세 때린다. 그지? 그래서 3%가 정답 되겠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무슨 의미입니까? 자, 장사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해에 대한 주주총회를 그 다음 연도 2월 또는 3월에 엽니다. 주주들이 엄청 착하네. 우리 회사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엄청 큰데 요거를 전부 다 우리만 배당 뽑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은 우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보너스 줍시다라고 결의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요거는 언제를 수입식으로 본다고? 그 주주총회 열린 날을 수입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일, 그 해의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옳지 않은 거는 1번 지문. 됐지? 2번 인정상여. 의미가 뭐라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해서 플러스 세무조정의 경우 돈 누가 가지고 갔는지를 추적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임직원이 가져간 걸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인정상여. 언제를 수입 시기로 본다고요. 해당 3년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그지? 그 X1년도의 세무조정이었다고 그러면 X1년도 세무조정을 설사 X2년도 3월쯤에 한다 하더라도 X1년도의 수입 금액으로 본다 이겁니다. 맞고. 일반 상여, 일반 급여 언제? 근로 제공한 날이지 뭐.
11월 달 월급을 12월 초에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돈 받은 날이 아니고 이제 11월 달 일한 날 그때가 수입식이다 이겁니다. 뭐 일반 보너스든 일반 급여든 똑같은 논리.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 문제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매출액 당연히 그지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고 차량 운반구 사업용 양도가액이랍니다. 자, 유형자산을 매각했다 이겁니다. 좀 상세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토지 건물이라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 토지 건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에는 유형자산 팔았다고 그거 미열거 소득입니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접근합니다. 그와 달리 복식부기 의무자, 규모가 좀 큰 사업자라면 법인기업일 때와 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세금 매긴다 이거지. 지금은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이거 뭐라고?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가 결론. 밑에 원천 징수된 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 사업하다 보면 은행에 예금 통장 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는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뭘로 본다고? 철저하게 소득세법은 소득 받는 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과세하다 보니까 이자 받는 거 사업 자금을 돈 넣어 놓아서 이자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사업 소득 아니고 뭘로? 이자 소득으로 본다고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팔았다 이거는 양도소득 내야 되는 것.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두 개 합한 3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찾았고 부연 설명 하나만 해볼게. 자, 차량 운반구를 팔았답니다. 3천만 원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렇게 장부에 반영되겠지. 자, 동그라미에서 게임을 표시할게. 자, 장부 금액이 장부에 기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 차량 운반구. 시두원가에서 감가상 누객 뺀 것이 장부 금액이잖아. 장부 금액이 2,6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2,600만 원 장부 금액인데 3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40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요거를 뭘로 본다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겁니다. 사업소득 금액. 맞지요? 자,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 개념이야. 당기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수익이라고. 총수익 금액. 요게 비용이라고. 필요경비. 우리 장부 작성하면 요 400만 원 부분이 영업 외 수익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당기수익 들어가니까 그냥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 세법 규정을 굳이 한번 따져보니까 이렇게 유형자산 팔았을 때 팔아먹으면서 받은 돈은 요거를 총수익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먹으면 없어진다 그지 자산이.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겠습니다라고 세법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수익 개념을 좀 찾아보십시오라고 묻고 있고 그래서 뭐 장부 금액 이런 거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팔아서 받은 돈 요것만 자료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제 110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